우리는 평생을 다해 자식을 키우며 그 아이들이 노년의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덧 50살을 넘겨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겨워진 자식의 눈에 부모의 장수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죄처럼 느껴지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하고도 서글픈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이 죽지 않으면 자식이 고생한다? 이 가슴 시린 말이 어쩌다 효심 깊던 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회의가 75세 노모를 하룻밤 사이에 존경받는 어른에서 돈 들어가는 짐으로 전락시켰는지 말입니다. 왜 50이 넘은 자식들의 효심은 현실 앞에서 이토록 얇아지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성의 결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생존 법칙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발 더 이상 짐이 되지 말아달라 는 자식들의 차마 내뱉지 못한 진심을 알아챈 어머니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가정을 파탄내기는커녕 자신과 자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지금부터 장수의 저주라 불리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깨어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정희 올해 75입니다. 인생을 한 권의 가계부라고 한다면 제가 우체국에서 정년퇴직하던 날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홀몸으로 아들 문수와 딸 민경이를 꿋꿋하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다 보았으니까요. 큰 부귀영화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그저 늙어서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소박한 노후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효자였습니다. 문수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 다녔지만 첫 월급을 받자마자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와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용돈이라면서요.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문수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엄마 아들 성의예요. 꼭 받으셔야 해요. 딸 민경이는 또 얼마나 살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제 관절염이 도졌을 때 민경이는 두말 없이 연차를 내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약국을 뛰어다니며 약을 짓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뜨거운 수건으로 제 무릎을 찜질해 주었지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아이들을 키웠으니 내 노후에 외로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수가 팀장이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민경이가 둘째를 낳고 제 삶에 치여 살면서부터였을까요? 벽지 구석에 핀 곰팡이처럼 처음엔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미 온 벽을 뒤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30분씩 수다를 떨었는데 이제는 엄마 회의 들어갈 것 같아요. 엄마 애가 울어서 나중에 통화해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애들도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바쁘니 당연한 거지. 엄마인 내가 이해해야지 짐이 되면 안 돼. 제 75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생일에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생일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밥 한 끼 먹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죠.
저는 일주일 전부터 가족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이네.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렴. 너희가 좋아하는 족발이랑 갈비찜 해놓으마. 문수는 네 엄마 꼭 갈게요 라고 답했고 민경이도 손주들과 함께 가겠다며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냉장고를 비우고 이틀 내내 전통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문수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이고 민경이가 환장하는 매콤한 갈비찜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 윙까지 준비했죠. 생일 당일 점심부터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차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마지막 접시를 식탁에 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던 상태에서 미지근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제 마음도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8시 반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문수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 갑자기 비상 걸려서 모든 팀장이 회의에 소환됐어요. 오늘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화내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기운을 내서 괜찮다 일이 우선이지. 엄마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렴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안 되어 민경이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손주의 이매 해열 시트를 붙인 사진과 함께요. 엄마 미안해.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 왔어. 생일 축하해 엄마,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끄고 12가지 요리가 차려진 커다란 식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문득 10년 전 제 65세 생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살아 있었고 문수와 민경이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겠다며 식당을 통째로 빌려 친척들을 다 불렀었죠. 술기운이 오른 문수가 저를 안고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효도할게요 라고 크게 소리치던 모습이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독촉하지 않으면 생일을 잊기 일쑤고 미리 알려도 온갖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묵묵히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꽉 차는 만큼 제 마음속 실망감도 숨 쉴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자기들 삶이 바쁜 게 정상이지. 하지만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자니 자꾸만 서글픈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늙으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작은 씨앗이 되어 잊혀진 생일 밤, 제 가슴 한 구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생일은 지나갔고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장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었죠.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처럼 생일에 바람맞은 노인네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다들 한숨을 내쉬다가도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뭐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처럼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괴롭히던 무릎 관절이 드디어 비명을 지르며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닳아 없어진 연골을 가리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약이나 주사로는 안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선생님? 그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의사 선생님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재질이 좋고 오래가는 관절을 쓰려면 이것저것 합쳐서 자부담금이 언천만 원은 좋게 든다고 했습니다. 1천만 원. 제게는 태산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은 노후 자금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술비로 3분의 1이 날아가면 나중에 더 큰 병이라도 걸렸을 땐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날 병원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가장 싫었지만 이제는 제가 피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주말에 문수와 민경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과일이며 영양제를 사 들고 왔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와 수술 견적서를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 문제를 두고 자식들에게 공식적으로 입을 뗀 것입니다. 긴장도 됐고 내심 기대도 됐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믿어온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견적서를 본 아들 문수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그저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거실은 초조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찼죠. 오히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제 병세는 묻지도 않고 쏘아붙이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모아두신 쌈짓돈 좀 있지 않으세요? 왜 저희한테 이 돈을 내라고 하시는지. 문수 씨 회사 요즘 불경기인 거 아시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출금에 애들 하익원비까지 저희도 숨이 턱턱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이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경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수술은 해야죠.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오빠 우리 500만 원씩 반반씩 내자. 응. 하지만 문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영이가 가로챘습니다. 반반 민경 아가씨는 참 쉽게 말하네. 거긴 집 대출도 없잖아. 우린 200만 원도 내기 힘든 형편이야. 환자인 저를 눈앞에 두고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자식들의 모습. 문수의 압박감, 며느리의 날, 선반응, 민경이의 난처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혀 오던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문수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저 연세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줄 알아. 정말 노인이 안 죽으면 자식이 고생이라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노인이 안 죽으면 자식이 고생이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손으로 키워낸 아이들이 내 병원비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의 그 독한 말.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들의 자원을 소모하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죠.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문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카드를 꺼내며 엄마 여기 제 비상금 100만 원 들어있어요.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모습만 선명합니다. 저는 담배, 연기만 남은 거실에 홀로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눈물은 동정을 구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저 심장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명의 관찰자가 되어 더 이상 젊지 않은 제 아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아들 문수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찾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죠. 점심시간 건물 입구에서 문수가 젊은 동료들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걷는데 53이 된 제 아들은 줄 끝에서 구부정한 어깨를 한 채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동료들이 비싼 일식집으로 들어갈 때 문수는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는 옆에 있는 작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할인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사더군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김밥을 씹는 아들의 모습.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너무나 가슴 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리자 문수는 곧바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거래처 사람인 모양이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엔 언제나 돌봐줘야 할 아이 같았던 아들이 사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둥거리는 중년의 사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효도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할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내일 당장 잘릴까봐 겁나고 대출금과 처자식 뒷바라지에 치여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한 중년 남자의 말 못할 무력감. 며느리 미영이의 사정도 알아봤습니다. 동네 이웃의 말을 빌리자면 미영이도 요즘 갱년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화가 차 있다고 하더군요. 시장에서 파 한 단 값을 깎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정희 씨, 미영이 욕하지 마요. 그 아파트 관리비도 비싸고 애들 학원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잖아요. 전업주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마지막으로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다더군요. 간병 문제로 남편 시누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엄마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양쪽으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아들의 중년 위기, 며느리의 불안 딸의 간병 스트레스, 잔혹한 진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불효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도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가 넘치는 30대가 아닙니다. 위로는 저와 사돈 노인들이 있고 아래로는 돈 들어갈 자식들이 있고 중간에는 위태로운 직장과 건강이 있는 예비 노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75세인 저라는 존재는 그 불균형한 인생의 저울 위에 올려진 마지막 무거운 추가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남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것.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때 윗집 사는 박 여사님이 제 마음의 안개를 걷어주었습니다. 혼자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직접 끓인 국화차를 들고 내려와 제 옆에 앉더군요. 정희 씨, 요 며칠 얼굴이 왜 그래? 자식들 때문에 속 썩여. 박 여사님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참았던 고민을 쏟아냈습니다. 여사님, 애들 힘든 건 알겠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만 되는 것 같고. 박 여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 한참 틀렸어. 자기를 위해 뭘 할지를 생각해야지 왜 아직도 자식들 위해 뭘 해줄까를 고민해. 박 여사님은 70세 되던 해에 스스로 세운 노년의 3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자식의 효도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락 오면 반갑고 바빠서 잊으면 내가 즐겁게 놀면 그만입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기대하지 않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둘째, 짐이 되지 않는다. 여사님은 이미 자기 재산을 주택연금과 신탁으로 묶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니 자식에게 손 벌릴 일이 없고 의료보험과 간병보험도 다 들어두었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고 내 몸 내가 챙기는 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셋째, 자기 희생에 도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그때 우리의 선택이었고 이제 임무는 끝났으니 인생의 하반기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 여사님은 휴대폰을 꺼내 유화 배우는 사진 등산, 동호회 사진, 심지어 집에서 춤추는 짧은 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얼굴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왜 저 여자는 저토록 홀가분하고 저는 어머니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박 여사님과의 대화는 제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자식들의 불효가 아니라 75이 되도록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몰랐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 신탁 실버타운. 예전엔 남 얘기 같던 단어들이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식만 바라보던 눈을 돌리니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둔 길들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상의하지 않고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소식은 금방 자식들 귀에 들어갔죠. 문수는 사색이 되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을 왜 팔아요? 수술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독립선언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처분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독립적인 인간이었죠. 이 집 팔기로 했다. 이미 계약서 썼으니 걱정 마라. 가격도 잘 받았어. 이 돈으로 내 무릎 수술비랑 앞으로 들 의료비 다 해결할 거다.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리고 남은 돈은 신탁에 맡겼어. 매달 연금처럼 나올 테니 내 생활비 걱정도 하지 마라. 아이들이 벙쪄 있는 사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다음 달에 실버타운으로 이사 간다.
거긴 엘리베이터도 있고 밥도 다 해주고 친구들도 많아. 병원도 가깝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수야, 민경아. 엄마가 서운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직장 지키고 너희 애들 키우고 너희 건강 챙겨. 엄마 노후 걱정은 이제 너희 몫이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린 서로 얽매인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 만나자.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차 마시러 오고 바쁘면 안 와도 돼. 나도 친구들 만나고 배울 게 많아서 바쁠 거거든. 그 순간 문수와 민경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가던 날 아이들은 연차를 내고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낡은 흔들의자 하나만 챙겨 창가에 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임정희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사 후 두 번째 주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수와 민경이가 번갈아 와서 간병을 해주더군요. 모든 걸 분명히 정리하고 나니 그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예전처럼 가시 돋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부관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퇴원 후 실버타운 생활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자식들 입맛 맞출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건강 식단을 연구했고 처음으로 오븐을 사서 케이크도 구워봤습니다. 박 여사님 등살에 못 이겨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SNS에 베란다에서 키운 난초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의 좋아요를 받는 재미로 삽니다. 합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70대 노인들이 모여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 음은 좀 틀려도 다들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제 글솜씨를 살려 블로그에 인생 이야기를 썼더니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하더군요. 제 인생이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다는 걸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묘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더군요. 저를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경스러운 선배로 대우해 줍니다. 지난 76세 생일 저는 예전처럼 집에서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예약하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토요일 엄마가 밥 살게. 엄마의 새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야. 시간 되면 오고 안 돼도 괜찮아. 엄마는 친구들이랑 2차 약속도 있단다. 그날 아이들은 모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는 압박감이나 미안함 대신 편안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문수가 예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용돈이 아니라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저희의 작은 선물이에요. 저는 기쁘게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인이 안 죽으면 자식이 고생이다.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노인이 그저 죽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미 지쳐버린 중년 자식들에겐 그것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구시대적 효도관념을 내려놓고 스스로 독립된 인생을 꾸려간다면 자식의 효심은 무거운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75세에 저는 어머니라는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50살이 된 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먼저 잘 가꾸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저의 깨달음에 동의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효심이 옅어지는 이유가 자식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격 있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며 현대 가족의 새로운 화목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